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 그 꼭대기에 위치한 은성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한 은하수처럼 펼쳐졌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28배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된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의 세계는 오차없는 계획과 냉철한 이성, 그리고 아버지를 잃게 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완벽하게 구축된 성벽에 과연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땀으로 시작되었다. 개인 헬스장에서의 격렬한 운동은 그의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혀를 감쌀 때쯤 비서실장인 김영철이 밤사이 들어온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다. 지훈은 보고서를 훑어보는 짧은 순간에도 핵심을 꿰뚫고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은 은성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수많은 대형 설계사들을 제치고 최종 후보에 오른 작은 건축사무소. 그 이름이 유독 낯설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햇살이 가득한 작은 빌라에서 분주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건축사무소 수매 대표 한수연은 한준서, 한서아, 5분 안에 안 일어나면 간지럼 버리다 라고 외치며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두 아이를 깨우고 있었다. 5살 쌍둥이 남매는 엄마의 유쾌한 협박에 까르르 웃으며 일어났다. 수연의 삶은 지훈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정돈되지 않은 듯하지만 따스함이 넘쳤고 고독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녀에게 오늘은 사무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침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오늘 있을 중요한 발표에 대해 제잘거렸다. 엄마가 오늘 아주 높은 빌딩에 가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공원을 만들 거라고 씩씩하게 말하고 올게. 아이들은 그저 엄마가 최고라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수연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서야 비로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낡은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숨 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차가운 도심 속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그것이 그녀가 은성그룹에 제안하고 싶은 가치였다. 은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수연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잠시 숨을 멈췄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계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은 더욱 숨막혔다. 긴 테이블에 도열하듯 앉아있는 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 정점, 상석에 앉은 강지훈이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그리고 훨씬 더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턱짓으로 발표 시작을 알렸다. 수연은 긴장을 떨치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점차 자신감과 열정이 실렸다. 그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유기적인 공간을 역설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노인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발표에 딱딱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지훈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교기까지.
발표가 절정에 이를 무렵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흐름을 끊었다. 그는 그제야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한수연 대표, 당신이 그린 그림은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이군. 감상에 젖은 설계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임원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듯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수연의 디자인이 가진 비효율적인 동선과 과도한 녹지 공간의 관리 비용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된 냉혹한 비판이었다.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통의 경우라면 CEO의 지적에 위축되거나 변명하기 급급했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수연은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익은 숫자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무형의 가치이자 장기적인 수익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은 사람을 배제한 차가운 효율성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감히 강지훈 대표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수연을 응시했다. 당돌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보잘것없는 경력에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주제에 그의 앞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었다. 흥미롭기보다는 불쾌한 감정이 먼저 치밀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 무형의 가치라는 것이 당신 회사의 적자를 메워주지는 않을 텐데. 검토하지. 나가봐도 좋다. 그것은 사실상의 거절 선언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의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을 나온 수연은 허탈한 마음에 잠시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서와 서아의 얼굴을 보자 다시 힘이 솟았다. 실패했을지언정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회의실 창문 너머로 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쫓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녀의 당돌했던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한편 은성그룹 본사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는 한 남자가 망원 렌즈 카메라로 지훈의 사무실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태상그룹 최만식 회장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었다. 최 회장은 강지훈의 뒤를 캐서 약점을 잡아 흔들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남자는 몇 주째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일과 집 외에는 그 어떤 사생활도 없는 지훈의 모습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젠장, 저놈은 로봇인가? 남자는 불평을 중얼거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방금 전 은성그룹에서 나온 여자였다. 그는 무심코 그 여자에게로 렌즈를 돌렸다. 별 기대 없이 셔터를 몇 번 눌렀다. 그런데 여자가 길모퉁이를 돌기 전 잠시 멈춰서서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남자는 렌즈를 최대한 당겨 핸드폰 액정을 확대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액정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중 남자아이의 얼굴. 남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이 그 오만한 CEO 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이 닮아 있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건 단순한 약점이 아니었다. 이건 강지훈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다음 날 강지훈의 사무실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수연이라는 여자의 당돌한 반박이 밤새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세계에 예고 없이 날아든 작은 돌멩이처럼 성가신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가 막 중요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려던 순간 김영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외부 퀵서비스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인 서류인 듯하여 따로 가져왔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사적인 우편물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쳤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아무런 로고도 주소도 없는 평범한 갈색 봉투였다. 그는 페이퍼 나이프로 능숙하게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서는 편지 한 장 없이 오직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만이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든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수연의 모습이었다. 평범하고 단란해 보이는 장면에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다음 사진으로 시선을 옮긴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남자아이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의 이목구비, 특히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찍은 낡은 흑백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부정하고 싶은 본능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다음 사진들을 넘겼다. 여자아이는 한수연을 닮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사본이었다. 한준서, 한서아, 어머니, 한수연, 그리고 아버지 항목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마지막 서류, 그것은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한 장의 종이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친자 확인 확률 99.99%. 그의 이름과 두 아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거대한 망치처럼 울렸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는 인식하지 못했다. 충격은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부수고 잊었던 과거를 눈앞에 소환했다. 7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아버지의 3주기. 위선적인 조문객들과 가식적인 친척들의 동정에 질식할 것 같았던 그는 무작정 차를 몰고 뛰쳐나왔다. 이름 모를 골목 끝 낡은 LP배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깊은 슬픔에 잠겨 독한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을 때 구석자리에서 홀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날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잠겨있는 사람이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동정이 아닌 그저 담담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상처를 쏟아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빗소리와 나지막한 재즈 선율 속에서 그는 잠시 은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21살의 상처받은 청년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온기는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안식처 같았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자 지훈의 온몸을 지배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였다. 계획된 접근이었나? 그 하룻밤이 이 모든 것을 노린 덫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7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인가?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영철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실장, 한수연, 숨 건축사무소 대표. 지난 7년간의 모든 것을 알아봐.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살았고,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날 이후 지훈은 유령 같은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매일 한수연과 아이들의 일상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삶은 지독할 정도로 평범하고 가난했다. 최고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대형 설계사무소에 취직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고 아이들을 낳은 후 작은 사무소를 차렸다. 지난 7년간 그녀의 통장에는 의문의 입금 내역 하나 없었고 그녀가 만난 남자라고는 거래처 직원들이 전부였다. 보고서는 그녀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처절하게 아이들을 키워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훈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퇴근길 차를 돌려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다. 어둑한 골목길에 최고급 세단을 세운 그는 차 안에서 숨죽인 채 기다렸다. 잠시 후 멀리서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수연이 힘겹게 걸어왔다. 하루의 고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때 빌라 입구에서 두 아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아이들은 그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지훈은 틴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보았다. 서류 속 이름이 아닌 살아 숨쉬는 존재로. 아들 준서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하느라 신이 났고 딸 서아는 엄마의 손에 작은 들꽃을 쥐어주었다. 수연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모습에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저 아이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떨까? 누가 저 아이들을 괴롭히기라도 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노와 배신감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생경한 책임감과 뜨거운 보호 본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가 덫을 놓은 것이 아니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절박했을 때 자신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침묵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그의 세상에 발을 들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설계도를 다시 보았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공원,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광장. 그녀가 말한 숨 쉬는 공간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설계 철학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세상의 축소판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보며 웃어주는 듯한 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는 철옹성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다.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이유가 생겼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 실장,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숨, 건축사무소 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그리고 최만식 회장이 고용한 흥신소놈, 접촉할 방법을 찾아봐. 내 약점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숨. 개온축 사무소가 은성그룹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은 업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한수연 자신도 며칠 동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으로부터 온 공식 계약서와 실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임을 실감했다.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을 냉혹하게 몰아붙였던 CEO 강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신념과 디자인의 가치를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알았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실무회의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180도 달랐다.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임원들은 이제 깍듯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은성그룹은 숨 건축사무소에 대한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간결하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수연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남자와 자신을 최고의 파트너로 세워주는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수연의 작은 사무소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핵심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나타났다는 이유였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차질이 생기자 수연과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수연이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업계에서 훨씬 더 신뢰도 높은 다른 자재 업체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이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수연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디자인이 가진 힘이 행운을 불러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운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실장이 올리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표님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기존 업체는 태상그룹 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업체는 저희 쪽에서 약간의 압력을 넣어 숨 사무소에 최우선으로 협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비즈니스 딜이 아닌 한 여자를 위한 길을 닦아주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 행위에서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프로젝트 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지훈은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롭고 까다로웠지만 그의 비판은 이제 그녀의 비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향했다.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로 이 목재를 선택한 이유는 뭐지? 야간 조명 설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건가? 그의 질문은 그녀의 설계 철학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예리함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에게 점차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때로 회의 도중 자신에게 고정된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했다. 그 눈빛은 평가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어 수연은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해야만 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작은 프로젝트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를 지나 실제 건설 현장 단계로 넘어갔다.
태상그룹 최만식 회장의 아들인 최진혁은 자신의 사소한 방해 공작들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자 조바심이 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현장 인부 하나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마침 다음 날 한수연 대표가 현장 시찰을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였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소장과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후 지나갈 동선 바로 위에는 인부들이 느슨하게 결속해둔 철제 파이프 더미가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예정에 없던 강지훈의 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대표의 방문에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는 불시 점검을 핑계댔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프로젝트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보안팀의 보고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이었다. 수연은 현장 소장과 설계 도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의 구조물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날카로운 눈이 구조물 위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떨어지는 작은 흙먼지를 포착했다. 수년간의 비정한 기업 전쟁 속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위험.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한수연 씨. 그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몸이 그녀를 덮치듯 밀어냈다. 수연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등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수십 개의 철제 파이프와 자재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욱한 흙먼지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엉켰다. 수연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녀를 누르고 있는 단단하고 뜨거운 몸, 그리고 귓가에 거칠게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는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내비친 적 없는 다급함과 공포로 잠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작은 파편에 긁힌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보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의 본능적인 몸짓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훈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다시 원래의 냉혹한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소리쳤다. 당장 현장 폐쇄하고 사고 원인 파악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그는 겁에 질린 채 멍하니 앉아있는 수연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는 순간 짧은 정정이 같은 것이 흘렀다. 조심했어야지.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곧장 돌아서서 핸드폰에 대고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자신을 구하고 다시 차갑게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 어떻게 그 순간을 알았을까? 그의 눈에 담겨있던 그 처절한 두려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한수연의 세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의문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건설 현장의 사고 이후 한수연의 주변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현장 관리 부실로 종결되었지만 그녀는 그날 자신을 향해 덮쳐오던 강철 더미와 그보다 더 빠르게 자신을 감쌌던 강지훈의 단단한 몸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지훈은 프로젝트 핵심 인력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은성그룹의 전문 경호팀을 붙였다. 수연은 마치 감시당하는 듯한 이 과도한 조치에 질식할 것 같아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그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갑과 을이 아니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을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웠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애써 냉정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앞의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이 자신의 세상에 어떤 의미가 되어버렸는지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은 이제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균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말이었다. 수연은 연이은 긴장감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에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향한 곳은 은성그룹이 최근 개장한 거대한 복합 쇼핑몰, 은성 스타필드였다. 그곳에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키즈 플레이존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거대한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고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놓칠세라 꼭 붙잡고 걸었다. 서아가 예쁜 인형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고 잠시 인형값을 계산하는 사이 로봇 전시물에 마음을 빼앗겼던 아들 준서가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수연이 카드를 받아들고 뒤를 돌아봤을 때 준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준서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자 이성적인 사고는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헤맸고 결국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강지훈은 은성 스타필드의 중앙관제실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다. 주말 불시 점검은 그의 철두철미한 경영 스타일의 일부였다. 그가 보안 시스템 현황을 보고받고 있을 때 관제실의 무정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앙광장, 코드 옐로우 발생, 5세 남아 실종, 보호자 인상착의. 지훈은 무심코 관제실 메인 모니터를 쳐다봤다. CCTV 화면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먹이며 무언가를 애타게 설명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잡혔다. 한수연이었다. 그의 피 속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사라진 아이, 화면에 띄워. 그의 명령에 직원이 다급하게 CCTV를 돌렸다. 잠시 후 로봇 전시물 앞에서 혼자 뒤돌아서는 준서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는 모든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소리쳤다. 모든 출입구 봉쇄해. 전 보안 인력 C17 구역으로 집중 수색. 내가 직접 간다. 그는 경악하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관제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자신의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한편 준서는 처음에는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느라 엄마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 하지만 이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겁이 덜컥 났다.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결국 울음이 터져나온 준서는 명품 시계 매장들이 늘어선 조용한 구역의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왔다. 준서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설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의 한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길을 잃었니? 준서는 겁에 질린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망울에 가득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심장에 각인되듯 박혀왔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아이의 작은 어깨에 덮어주었다. 걱정 마, 아저씨가 엄마에게 데려다 줄게. 그가 내민 손을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으로 꼭 잡았다.
보안팀으로부터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수연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로 VIP 라운지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 준서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풍경 속에서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의문과 경계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달려가 준서를 품에 안고 괜찮은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대표님께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와 그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여자. 그의 모든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더 이상 CEO에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회의 때보다도 진지하고 강렬했다. 그는 수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군요. 그것은 제안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통보였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쇼핑몰의 한 구석에서 망원렌즈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의 지시로 여전히 수연의 뒤를 쫓던 흥신소 직원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가 아이에게 재킷을 벗어주고 수연과 마주하는 모든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최 회장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회장님, 확인되었습니다. 강지훈이 이 여자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수연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훈의 시선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을 연결하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이제 거대한 균열이 생기다 못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의 가장 잔인한 적은 마침내 손에 넣은 완벽한 무기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강지훈의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수연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쇼핑몰에서 잠든 준서를 직접 안아든 그는 김 비서실장을 시켜 서아와 그녀의 짐을 챙기게 한 뒤 두 아이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수연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그에게 소리쳤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당장 내려줘요. 하지만 지훈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운전만 할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차는 그녀의 집이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은성그룹 소유의 한적하고 보안이 철저한 게스트하우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실장과 가사 도우미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아 미리 준비된 방으로 데려갔다. 마침내 넓은 거실에 지훈과 수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인테리어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냉기 어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에게 따져 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에게 이래요? 설명해요. 지훈은 대답 대신 쇼핑몰에서부터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설명은 이걸로 대신하지. 내가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진실이야. 수연의 시선이 서류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지난 7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올 것이 왔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지훈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와 상처로 낮게 잠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지?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난 당신에게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였나? 그의 비난에 코너에 몰렸던 수연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그녀 역시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실수요. 그날 밤 이름도 묻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써야 하는데요. 두 아이를 안고 당신의 성문 앞으로 찾아가 이 아이들이 황태자의 핏줄이라고 외치기라도 했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당신의 세상을 좀 봐요. 온통 적들과 음모로 가득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가 모든 걸 증명해요. 난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숨긴 게 아니에요, 강지훈 씨. 나는 당신의 그 위험한 세계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당신들 싸움에 이용당하는 장기 말이 아니라 평범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처절하게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무겁고 질식할 듯한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들의 감정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던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김 비서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지금 당장 뉴스 속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훈은 거실에 있던 대형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모든 채널에서 긴급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은성그룹 신규 랜드마크 프로젝트 표절 및 비리 의혹.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수연의 설계안이 해외 유명 건축가의 미공개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녀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작된 증거까지 제시했다. 앵커는 그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녀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자신의 명예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꿈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절망에 빠진 수연의 얼굴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최만식, 그 늙은 뱀이 마침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몇 분 전 수연이 절규하며 외쳤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나는 당신의 그 위험한 세계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두려움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된 예언이었다. 이 폭풍우를 그녀의 문 앞까지 몰고 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TV를 껐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수연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나 혼란 대신 차갑고 절대적인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맹수처럼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미안하군. 당신 말이 모두 맞았어.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유망한 건축가를 공격한 게 아니야. 감히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의 어머니를 건드렸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그리고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놈들에게서 받아낼 테니까. 강지훈의 맹세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은성그룹의 비상전략지휘본부로 변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걸어 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움직였다. 법무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즉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해. 홍보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그리고 보안팀, 이 허위 정보의 유출 경로, 최초 제보자를 찾아내. 이름 하나라도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있던 것도 잠시 자신의 두려움을 집어삼키고 거대한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그의 모습을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의 세계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방패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터질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기자들이 은성그룹 총수의 추락을 기대하며 모여들었다. 그러나 단상에 선 강지훈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입을 열었다. 한수연 건축가에 대한 최근의 의혹은 은성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명백하고 비열한 공격입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은성그룹은 한수연 건축가의 재능과 인격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증거로 현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건축사무소 20을 공식적으로 인수할 것을 발표합니다. 한수연 대표는 신설되는 은성그룹 디자인 부문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임명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완벽한 역공이었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녀에 대한 공격이 곧 은성그룹에 대한 공격임을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기보다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단단한 방주에 올라탄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공식적인 전쟁이 시작된 후 지우는 수연과 아이들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하며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을 어색하게나마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딱딱한 목소리로 공룡의 울음소리를 흉내내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수연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과 조심스러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평화가 자신이 지금껏 쫓아온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지훈은 김영철 비서실장에게 별도의 비밀 임무를 지시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는 최만식 회장이 틀림없어. 하지만 단순한 비방전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최 회장과 아버지의 죽음 사이에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노문 오만에서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야. 다시 파헤쳐봐, 김 실장. 김 실장은 지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태상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며칠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그는 과거 태상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해고된 한 재무이사를 찾아냈다. 김 실장은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며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었다. 최만식 회장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밀 장부의 존재에 대해 실토한 것이다. 그 장부에는 정관계 로비 내역과 함께 강지훈의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시점에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남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관된 장부의 사본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김 실장은 위험을 직감하고 지훈에게 알리기 전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홀로 향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부둣가의 한 창고에서 마침내 USB 하나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가 채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여러 대의 검은 차가 그의 퇴로를 막아섰다. 최 회장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재무이사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김 실장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실장은 평생을 사무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충성심은 그 어떤 전사보다도 강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자신의 차량 시트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다. 결국 그는 수적으로 우세한 괴한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의식을 잃었다. 괴한들은 그의 몸과 차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USB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채불을 지르고 현장을 떠났다. 몇 시간이 지나도 김 실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지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 실장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버린 김 실장의 차였다.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김 실장의 모습을 발견했다. 구급대원이 김 실장이 손에 꽉 쥐고 있었다며 건넨 것은 몇 년 전 자신이 선물했던 반쯤 녹아내린 작은 열쇠고리였다. 그것은 김 실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병원에서 지우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의사는 위독한 상태라고 했다. 슬픔과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차량 보관소로 향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차를 맨손으로 미친 듯이 해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시트 안쪽에서 그을렸지만 멀쩡한 USB 하나를 찾아냈다. 지우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최만식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비밀 장부 파일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거액의 거래 내역.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비즈니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다.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정의의 심판이었다. 그는 이제 칼을 손에 쥐었고 직접 판결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김영철 비서실장이 쓰러진 후 며칠 동안 강지훈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 누워있는 김 실장을 밤낮으로 지켰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복수를 위해 정교하게 벼려낸 칼날 같은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한수연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복수심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부서지지 마요. 그 나지막한 한마디가 얼음 같던 지훈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지켜야 할 미래,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내일을 위한 싸움이었다. 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집무실은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소였다. 그의 손에는 김 실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정적인 증거, 최만식의 비밀 장부가 담긴 USB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단순히 언론에 터뜨려 진흙탕 싸움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이었다. 마침 이틀 뒤 태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최만식의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지훈의 계획은 여러 단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태상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미묘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그의 법무팀은 비밀 장부를 근거로 최만식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했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그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태상그룹의 지분을 조용히 매입했다. 의결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주총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다. 한수연 스캔들에 도취해 있던 오만한 최만식은 그의 발밑에서 거대한 함정이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태상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주주와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 위에서 최만식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태상그룹의辉煌한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최진혁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법무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그에게로 터져 나왔다. 최만식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강지훈,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여긴 사적인 회의장이야. 지훈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주주 발언대에 마련된 마이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태상그룹의 신규 주주로서 회사의 불투명한 비공식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서곡이었다. 지훈은 최만식에게 그의 아버지가 사망할 무렵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만식은 얼굴이 굳어지며 거짓말이라며 발뺌했다. 바로 그 순간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태상그룹의 로고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비밀 장부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훈의 팀이 이미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다.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최만식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공개되자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와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되었다. 최만식이 경비들을 향해 당장 화면을 끄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순간 지훈은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실장이 만약을 대비해 녹음해 두었던 전직 재무이사의 고백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최만식의 지시로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성을 잃은 최진혁이 지훈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지훈은 마침내 최만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빼앗아갔고 내 아이들의 어머니를 파괴하려 했으며 내가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 오늘 당신의 탐욕으로 세운 왕국은 여기서 끝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는 최만식 회장과 발악하는 그의 아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번개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한 시대의 폭군이 몰락하는 비참한 마지막을 남김없이 기록했다. 지훈은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망가뜨린 남자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고 무거운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는 무대에서 등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이었다. 그는 마침내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증오의 무게를 벗어던진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갈게. 최만식 회장이 몰락한 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스캔들은 새로운 뉴스들에 밀려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강지훈의 세계를 짓누르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의 주방은 더 이상 고독한 에스프레소에 쓴 향기 대신 팬케이크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다. 식탁에 앉은 지훈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저희끼리 제잘거렸고 한수연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접시에 팬케이크를 놓아주었다. 지난 20년간 그가 잃어버렸던, 아니,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풍경이었다. 그는 이 낯선 평온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돌아올 집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얼마 후 그들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일반 병실로 옮긴 김영철 비서실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헬쑥해졌지만 지훈과 수연이 나란히 병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김 실장의 그 한마디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 같은 존재의 손을 굳게 잡을 뿐이었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건축사무소의 인수와 그녀를 디자인 부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는 최종 계약서를 수연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수연은 선뜻 사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지한 눈으로 지훈을 마주보았다. 나는 당신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 옆에 동등한 파트너로 서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깊은 이해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다. 강하고 주체적이며 결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녀에게 반했던 이유였다. 지훈은 준비해두었던 또 다른 계약서를 꺼냈다. 그것은 인수가 아닌 파트너십 계약서였다. 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그녀에게 완전한 크리에이티브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내 평생은 성벽을 쌓는 일의 연속이었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처음으로 집을 짓고 싶게 만든 존재들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그는 서툴렀고 어색했다. 아이들을 위해 커다란 로봇 장난감을 사왔지만 복잡한 설명서를 보며 낑낑대다가 결국 망가뜨려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주말에는 난생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다. CEO의 위엄은 벗어던진 채 아이스크림을 입가에 묻히고 회전 목마를 타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서 함께 그림책을 보던 준서가 불쑥 그를 올려다보며 아빠라고 불렀을 때 지훈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한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와 수연의 관계 역시 그 시간들 속에서 천천히 깊어졌다.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밤,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가 오던 그날 밤의 만남, 그리고 이어진 7년의 시간.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멀고 긴 길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자들의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먼저 사과했다. 그날 아침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했소. 그녀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얻었으니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수연 씨. 그것은 극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숙성된 조용하고도 단단한 진심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프로젝트였던 복합문화공간은 어느새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공원에는 푸른 잔디가 깔리고 도서관과 공연장의 골조가 미래의 꿈처럼 솟아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공사가 한창인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아이들은 언덕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준서와 서아가 함께 그린 그림 하나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집 앞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던 비밀 서류 속의 이름들이 이제는 세상 가장 소중한 가족의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운명의 지도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수연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그는 완성되어가는 그들의 공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좋은 그림이군. 하지만 집이 너무 작아. 그의 말에 수연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자 그는 따스한 미소와 함께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을 가리켰다. 우리가 함께 지을 집은 저것보다 훨씬 더 클 테니까.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을 담고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